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8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해서 네.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 골 소식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다른 소식으로. 네 경기째 침묵을 했고 요리스 골키퍼와 뜨거운 충돌을 하면서 아름다운 충돌. 네. 저는 골보다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또 뉴스를 네.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데뷔 첫 리그 10 이제 하나씩 골하고 도움 남았죠? 둘 다 아홉수에 딱 걸려 있는데 잘 안 터지네요. 한편 K리그에서는 역대급 골잔치가 펼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난리 났죠. 볼만했던 한 주였는데 이 소식을 중심으로 축덕숙덕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뽕작가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진짜 지난 주말은 막 골만 봐도 시간이 네. 한참 걸릴 정도로 맞아요. 28골? 그렇죠. 저는 토요일 경기를 연달아 봤는데 음. 인천이랑 울산이랑 했고 그다음에 슈퍼매치 있었죠. 두 경기 연달아 보는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맥주 한잔 하면서 재밌게 봤어요. 슈퍼매치가 사실 뭐 김 빠진 슈퍼매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전에 말이 많았죠. 네. 슬퍼매치 이런 게 네, 또 달았죠. 그래도 어쨌든 둘이 실력이 비슷하니까 볼만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난리였잖아요. 뜨거웠어요 아주. 6골이나 나오고. 자, 오늘도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자, 먼저 댓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흑탕투성이 득점행위님이 베이비복스에서 빵 터졌네요. 축덕숙덕에서 베이비복스 이야기가 나올 줄이야. 크크 하셨어요. 베이비복스의 현역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뽕 작가와 주시은 아니요. 아나운서는? 30대는 넘어야 기억하겠죠. 저는 윤은혜 씨가 합류했다는 건 기억해요. 이눈혜 씨가 베이비복스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네. 천생연분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맞아, 엑스맨 많이 나오고. 엑스맨. 막내로 네. 좀 뒤늦게 합류했어요. 네, 그때 이후로 베이비복스를 알아요. 노래 들어보면 이제 어렴풋이 기억하는 뭐 네. 깨럽 이런 거. 저는 있고. 베이비복스와 핑클, 뭐 H.O.T 그 시절 그 시기가 제가 아마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바빴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처음 입사해서 SBS에 입사해서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에 정말 막 거의 뉴스 이외에는 다른 걸 볼 수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주말도 없이 살았으니까 그때는.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업무 시간. 그 때문에 사실 말이야. 이분들의 그 전성기를 저는 기억을 잘 못해요. 노래도 잘 모르겠고 그러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뭐 베이비복스는 예능으로 찾아봤죠. 당연하지. 당연히 김종국 씨와 이렇게 당연하지로 알아요. 러브라인 네. 그리면서 그걸 추억 네, 돋네. 그걸로 알아요. 그것도 꽤 오래된 얘기다. 네, 그렇죠. 그걸로 알아요. 자, 베이비복스로 그냥 이야기꽃이 피네요. 처음부터. 자, 그다음이요. 음. 데그롬 데그롬? 2018님. 디그롬. 메이저리그 야구 네. 선수예요. 이분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 같네요. 네. 디그롬 2018님이 축덕숙덕 패널분들 야구 욕설은 에릭 해커가 아니라 찰리 슈렉입니다. 맞습니다. 정답. 빙고. 아니 사실 많아요. 이거는 이제 저도 이 당시 야구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둘이 사실 되게 같은 시기에 NC 그 창단 멤버로 들어와서 이름도 좀 비슷해요. 그 찰리와 에릭 약간 이름도 좀 느낌이 전형적인 그 미국인 이름 같은 해서 굉장히 비슷한 면도 있고 되게 잘 던졌고 근데 찰리는 이제 짧게 하고 떠났고 에릭이 이제 오래 있어서 에릭이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욕하는 장면과 그 상황은 너무 자세히 기억하는데 이름이 매치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어디든지님이 기성용 에이전트 측에서도 언플 열심히 하겠지만 서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김연경 선수 케이스는 자신의 최대 수건인 올림픽과 현재 여자 배구 해외리그 진행이 불투명한 현황까지 감안해야 하는데 대승적이란 명목으로 김연경 케이스를 다른 선수 연봉 깎기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려는 느낌이 듭니다. 명분을 얻고 단지 멋져 보이기 위해 몇 억을 날리는 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맞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결정을 네. 한 거죠. 그게 아무리 지금까지 연봉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그 자기 연봉을 그렇게 싹둑 맞아요. 잘라서 쉽지 않죠. 국내 복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기성용 선수한테 그런 거 강요할 수도 없고 당연히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겠죠. 네. K리그 응급실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FA컵 우승팀이나 K리그2 우승팀이 다음 시즌 개막전에서 K리그1 우승팀에게 가드 오브 아너를 해주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들도 엄연히 우승팀으로서 칭송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우승팀을 도열해주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FC 서울 팬이지만 2017 시즌 개막전 때 2016 시즌 FA컵 우승팀인 수원 삼성이 도열하는 모습을 보고 라이벌 팀이 도열해주는 모습에 즐거워하기보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 이제 맨시티와 리버풀 경기에서 네. 예, 맨시티 선수들이 이게 쫙 네, 돌려서 해주죠. 박수 쳐주고 4대 0으로 그냥 대파 그런 것도 또 재밌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남겨주셨는데요. 1999년 K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나온 샤사 선수의 핸드볼 득점은 후반 추가 시간이 아니라 연장전에 나온 골든골이었습니다. 당시 K리그는 1차전 득실을 2차전에 연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전에서 수원이 이겼고 2차전에선 정규 시간 1대1 무승부였음에도 연장전까지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 시즌에도 안양 LG가 1차전을 4대1로 이겼지만 2차전에서 1대1 무승부 후 승부차기까지 해서 우승을 했고요. 정답 이것도. 제가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 상식이라는 게 무서운 게 저도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1차전을 수원이 이겼으면 네. 2차전에서는 비겨도 우승일 것이라는 이 약간의 그 상식의 기억은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상식 때문에 자세히 찾아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록질 그 위키피디아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서 이제 기록을 봤는데 90 플러스 8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반 추가 시간에 넣었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경기를 이제 하이라이트로 봤는데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연장전에 터진 골이었는데 제가 후반 추가 시간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무슨 이런 규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1차전에 이겼는데도 후반 그 2차전에서 연장전까지 가서 무조건 승부를 가려야 하는 그 방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연장 가서 부산이 이겼으면 3차전까지 가는 1승 1패가 돼서 아무래도 이제 팬들한테 경기를 더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그거를 잘 찾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큰 사건으로 인해 외국인 심판을 초빙했던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 큰 사건이 샤사 선수의 핸드볼 득점이라면 그 당시 주심도 외국인이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정답. 이거는 이제 이정찬 기자가 그 샤샤의 오심 얘기를 하면서 이런 큰 오심을 막으려고 뭐 이후에 네. 외국인 심판을 쓰기도 했다라는 얘기였는데 저도 잘 기억을 못했었는데 찾아보니까 그 신혜손 사건 때도 외국인 심판이었습니다. 저도 이거는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때 찾아보니까 중국인 심판 2명을 초빙을 했어요. 그 주심이 순바우지에라는 분이었고 뭐 장바후안이라는 부심도 같이 초빙을 했었다고 합니다. 바우바우였네요. 네, 바우바후. 후. 자 다음이요. 네, 본투갑 TV님이 샤샤 하니까 마니치 생각나네. 진짜 좋아했는데 안정환이랑 같이 공격 천병. 맞아요. 만이산. 씩씩이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급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히로 거의 이적한다고 하던데요. 8월에 있을 챔피언스리그 8강부터 참가 가능한가요? 네, 황희찬 선수는 이제 오피셜만 남겨두고 있어요. 라이프치히로 이적한다는 거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고 한 3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즌 끝나고 최종전 마치고 오피셜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 녹화 기준으로 화요일 지금 점심 시간인데 원래는 이제 어제 난다라고 했다가 알아보니까 그쪽에서 계속 지금 구단 일정 때문에 조금씩 미뤄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듣기로는 방송 나올 때쯤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것도 맨날 하루하루 시시각각 변해요. 구단 사정에 따라서. 왜냐면은 이게 두 팀이 좀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레드불이라는 레드불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팀이 따로따로 움직인 게 아니라 레드불 본사에서 이걸 발표 시기를 좀 조율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어제 한다, 오늘 한다 지금 얘기가 계속 변하고 있어서 이건 조금 오늘 될지 아니면 좀 며칠 더 걸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황희찬 선수는 오늘 오전, 화요일 오전에 입국했습니다. 입국해서 이제 2주간 자가격리 들어가고 국내에 머물다가 그 사이에 뭐 오피셜이 당연히 나겠죠. 그리고 이제 7월, 8월쯤에 이제 독일 넘어가서 팀 적응을 하는데 8월달에 질문이 이제 8월달에 챔피언스리그에 출전이 가능하냐라는 건데요. 이건 출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원래대로라면 챔피언스리그가 6월달에 다 결승까지 끝나야 됐을 시기인데 미뤄졌잖아요. 당시 기준으로는 2월달 등록 선수 기준으로 출전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국내에서 푹 쉬다가 그렇죠. 쉬다 가도 되겠네요. 만약에 참 챔피언스리그 나간다면 국내 구경하러 외도- 가나? 국내에 외국- 들어오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왔다 갔다 자가격리하고 하다 보면 뭐 한 달 시간 후딱 가니까. 몸 관리하기 힘들어지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댓글 알아봤고요. 그리고 라떼 시간이 왔네요. 네. 네, 축덕다방에 주문하신 라떼 나왔습니다. 야 정말 라떼 느낌 제대로 나네요. 일본 대놓고 이제 아. 딱 뿌려버리잖냐. 이때가 당연히 기억 안 나겠죠. 아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정말 한국 축구가 거의 지옥 근처까지 갔다가 완전히 판을 뭐 없는 그런 요거 사건이었습니다. 라이브로 보셨어요? 그때 라이브로 못 보고 제 대학교 때였는데 아마 술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질문 네. 던져주시죠. 원팀 리더십 보유자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우리에게는 도하의 기적, 일본에게는 도하의 비극으로 불리는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과의 경기에서 1대1 동점골을 넣은 라디 선수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도하의 기적에 관해서 라떼 부탁드립니다. 네, 도하의 기적, 버저비터의 기적이죠, 그야말로. 네. 아까 리포트에서 이제 종료 30초 전에 동점골을 넣었다고 했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은. 뭐 10초 전에 넣었다는 기사도 있고 찾아보니까 일본전을 우리나라에서 생중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코어만 계속 전해줬기 때문에 이 경기가 어쨌든 후반 45분 정확하게 45분 18초에 들어갔어요. 45분 18초에 들어가고 다시 경기를 재개했을 때 10초 뒤에 휩쓸을 불었다는 기사가 있고요. 근데 아마 전체적으로 따지면 30초쯤 되지 않았을까. 세리머니 하고. 예, 다 포함하면 30초 전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 탈락. 일본 탈락. 자, 도하의 기적. 1993년 10월 카타르 도하에서 펼쳐진 버저비터 사건이었죠. 미국 월드컵 티켓이 마지막 순간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 휙휙휙 넘어오는 직행 월드컵 진출을 당하는 당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니가 가라 월드컵. 자, 당시 한국과 일본의 축구 상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일본 축구는 축구도 아니다. 우리는 일본은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입니다. 이 축구만큼은 우리가 일본 앞선다. 완전히 한 수위다. 이때도 막 월드컵에 거의 한 번도 진출 못 하고 한 번도 못했죠. 예. 일본은. 우리는 이때 3회 연속 도전하는 상황이었고요. 피지컬로 막 뭉개는 시기였죠. 일본을. 그렇죠. 투지로 태권도 그냥, 축구 시절. 그때 뭐 일본 가서 지고 오면 지금은 대한해협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현해탄이라고 했잖아요. 현해탄에 몸을 던져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더 이랬습니다. 격했구나. 기사 제목이었고 막 그랬죠. 수영에서 돌아와라. 기사 뭐 그런 제목이 거 몸을 던져라였다고요? 뭐 그런 제목도 많이 봤었어요. 그 이전까지 월드컵 예선에서 7승 3무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면에 일본은 90년대 들면서 월드컵 유치를 목표로 축구에 전폭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1992년 아시안컵에서 사상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우리나라를 살짝 긴장시키죠. 그리고 1993년 J리그를 출범합니다. 우리나라보다 10년이 늦었죠. 출범하면서 그야말로 전폭적인 투자로 급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조금 안일했던 분위기, 일본은 이를 악물었던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고, 일본은 첫 외국인 감독인 한스 우프트를 감독으로 선임을 했고요. 그리고 미우라, 나카야마, 지금은 뭐 일본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선수들이 주축이 됐던 그 팀이었고, 또 브라질 기화 선수 라모스까지 역대 최강 멤버로 구성이 돼 있던 팀이었습니다. 이 약물었네. 최종 예선에는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일본, 이라크, 사우디 이렇게 6개 나라가 참가해서 2장의 티켓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란과 1차전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순조롭게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어진 이라크와 사우디전에서 모두 종료 직전 동점골을 얻어맞고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죠. 특히 사우디전에서는 종료 15초 전에 동점골을 내줬어요. 와, 15초 전에. 우리가 먼저 버저비터에 운 거죠. 이것은 드라마의 시작이었습니다. 각본. 자, 그리고 일본을 만납니다.
여기서 이기면 티켓을 딸 수 있는 한 판이었죠. 그래서 뭐 일본만 잡으면 우리는 가볍게 간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제일 상황이었는데 위험한 분위기다.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경기 전 기사입니다. 우리 선수들의 각오를 어떻게 전했냐면 일본에게 지면 살아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 이때 이런 목숨을 분위기예요? 거는 경기였다 이거죠. 한일전. 거의 전쟁- 몸을 던져라가 나온다니까. 전쟁을 나가는 마음으로. 그렇죠. 거의 전쟁이었습니다. 일본과 한일전은. 아 지금 생각하는 그 한일전에 대한 그거 지금 그거랑 그 이상 다르네. 훨씬 내전이 그 훨씬 더 이상이죠. 심했죠. 감정이 이때 훨씬 일본은 다르네. 정말 죽기 살기로. 그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일본한테는. 하여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맞붙었는데 졸전을 펼칩니다. 오 마이 갓. 그리고 목숨이- 미우라에게 결승골을 내주고 1대 0으로 패합니다. 목숨 어떻게 해요 다 그럼? 미운 거죠 그냥. 결국 월드컵 예선 첫 패배. 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죠. 그러네. 첫 패도 일본이었으니. 또 일본이었으니. 선수들은 미우라를 미워라 했겠지만 한국 국민들은 선수들을 미워라 미웠겠죠. 했습니다. 지단이. 이제 한 경기가 남았습니다. 일본이 승점 5점으로 1위, 사우디가 골 득실 차로 2위고요. 우리나라는 승점 1점이 뒤져서 4위입니다. 4위. 자력 진출은 좌절이 됐고, 자 이제 마지막 희망은 일본이나 사우디 중 한 팀이 비기거나 지고 음흠. 우리는 2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시절에도 경우의 수가 항상 경우의 등장했네요. 복잡하네 복잡해. 경우의 수가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네. 자, 우리의 마지막 상대는 북한. 북한. 참 운명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일본은 이라크, 사우디는 이란과 만나게 됐습니다. 10월 28일 같은 시간 시작 휘슬이 울립니다. 자, 이제부터 세 경기를 함께 중계하겠습니다. 야, 삐. 전쟁 중계. 자, 전반 5분 일본이 가장 먼저 골을 넣습니다. 뭐 5분 만에? 또 미우라입니다. 오 마이 갓. 미우라고 환호를 했죠. 레전설이네. 그리고 전반 21분과 전반 27분 이번엔 사우디가 연속골을 뽑습니다. 와. 점점 우리나라의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거죠. 아. 반면에 우리나라는 전반까지 0대 0, 오 마이 갓. 일본은 1대 0, 사우디는 2대 1로 앞선 상황에서 후반전이 시작이 되죠. 후반 들면서 우리 선수들이 돌변합니다. 갑자기 언제 우리가 침묵했냐는 듯 골을 몰아치기 시작하죠. 월드컵 스팀팩. 무조건 2골 차를 외치며 선수들이 달려듭니다. 무조건 2골. 두 골 하면서. 자, 후반 4분 만에 고정훈 선수가 선제골을 뽑습니다. 오. 그리고 4분 뒤 후반 8분 황선홍이 또 골을 넣으면서 2골 차로 앞서갑니다. 그리고 1분 뒤 이라크가 동점골을 넣어요. 오. 그래서 일본과 1대1이 되죠. 이제 희망이 보이죠? 네. 그리고 후반 35분 왼발에 달린 하석주가 오른발로 골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3대 0이 되고 일본은 계속 1대 1로 갑니다. 이대로 끝나면 우리가 월드컵에 가볍게 갈 수 있는 상황. 진출하죠. 네. 그런데 5분 뒤 일본의 나카야마가 골을 터뜨리면서 다시 일본이 2대 1로 앞서갑니다.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속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대로 끝나면 우리는 탈락. 이런 상황에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립니다. 우리 선수들은 3대 0으로 이기고도 탈락이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고개를 네. 푹 숙이고 상대 선수들과 북한 선수들과 포옹을 하고 터벅터벅 벤치로 돌아오는 순간 워키토키로 워키 2대2 무전기. 소식이 진짜? 전해집니다. 무전기로. 그래가지고 갑자기 선수들이 팔딱팔딱 게임을- 뛰면서 환호를 하고 일본 선수들은 그냥 그라운드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되죠. 안녕. 거의 환호하는 게 막 태극기 흔들고 네. 뛰어다니고 그때 난리였죠. 고정원 선수 네. 굉장히 높이 뛰더라고요. 지금 적토마의 그 질주를 그때 봤죠. 결국 일본과 이라크는 2대 2로 비기면서 우리가 극적으로 와. 미국 월드컵 티켓을 따내는 겁니다. 결국 이란을 4대 3으로 꺾은 사우디가 조 1위, 우리나라가 일본을 골득실 차로 제치고 한 골 차로 제치고 2위가 되면서 미국 월드컵에 오르게 되죠. 사우디는 이후에 그 미국 월드컵에서 아시아팀 최초였던 걸로 돌풍이겠죠. 기억하는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사우디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는 2무 1패. 그래도 그 당시까지는 뭐 월드컵 역대 최고 성적을 했죠. 자, 제가 당시 신문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10월 29일 기사죠. 제목: 한국 축구 지옥 탈출, 부활, 부재, 이라크 10초 남기고 일본의 기적의 동점골, 일본 어떻게 이런 일이, 동곡. 기사 중에서 이제 기사 그 골 상황을 묘사한 기사가 있는데 종료 10초 전, 그대로 기사입니다. 이게 지면 기사예요. 종료 10초 전, 점점 긴 코너킥, 점점
자파르였습니다. 골을 넣은 선수가 자파르가 골 에리어 왼쪽에서 돌고래처럼 떠올랐다. 돌고래처럼. 백헤딩이었다. 공이 큰 원을 그리며 일본의 오른쪽 골문으로 쏜살같이 빨려 들어갔다. 일본의 미우라와 라모스가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기사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되게 감성이 네. 막 묻어나죠. 감정적인데요. 약간 그리고 소설 이 같다. 문장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사우디전에서 종료 15초를 남기고 흘렸던 눈물을 그 순간 일본이 흘렸다. 와, 소설 같다. 시 같죠, 시. 네. 더 진한 눈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동아일보 사설. 이딴 대형 사고와 사정바람 그리고 제도 개혁에 따라 긴장되고 위축된 사회 분위기 속에 도하에서 생긴 10초의 기적은 이러한 사회를 모처럼 환호케 한 커다란 사건이었다. 아, 그러니까 세상은 돌고 도는 게 이때도 뭐 대형 사고와 사정 바람, 뭐 제도 변혁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는 세상이 사회 너무 분위기- 시끄러웠어. 안 좋았던 분위기 속에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좋았던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경제는. 분위기가 네. 우리나라는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잖아요. 네. 이 분위기가 이제 그런 침체된 분위기에서 이 한 방으로 그 전국이 들썩였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도하의 기적은 영화보다 영화 같은 기적의 기록을 남겼죠. 당시 이라크 대사관에 우리 한국인들이 감사 전화 그리고 감사 팩스를 보냈대요. 그래서 그때 뉴스 보니까 막 이라크 그 대사가 팩스 정리하는 게 나와요. 팩스로 계속 그런 게 지난- 아, 나. 너무 웃겨. 지난 러시아 월드컵도 좀 그렇죠. 생각나네요. 막 멕시코에서 똑같아요. 우리나라 엄청 좋아했잖아요. 멕시코가 우리나라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라크한테 감사를 했고 당시 아니. 동점골을 넣었던 그 자파르 선수를 3개월 뒤에 한국으로 초청해서 초청하죠. 예, 기자회견도 하고 네. 그런 한국에서 진짜 금이 환영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맞이했죠. 아니 근데 팩스 보낸 거 너무 웃겨. 명예 한국인 시켜줘야 되는 거. 아, 근데 이 귀여운 고마움을 거 아니에요? 느끼는 게 뭐냐면은 주영민 선배랑 저랑 느낀 게 러시아 월드컵 때 그때 우리가 독일 이기고 나서 같은 비행기에서 만났던 멕시코인들이 너무 좋아해가고 고맙다고 하이파이브 하고 코리안만 만나면- 비행기 안에서 지나갈 때 하이파이브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기분은 약간 또 마음이구나. 씁쓸하죠. 우리나라는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동점골을 넣었던 라디 선수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네. 아까 하셨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그 동점골을 넣은 선수가 아니더라고요. 당시 라디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 동점골을 넣은 선수는 라디 셰나이셀이라는 수비수였고요.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선수는 아흐메디 라디라는 당시 주장이었습니다. 아, 이라크 축구의 전설이라고 해요.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골을 넣었는데 이게 이라크의 월드컵 유일한 골이랍니다. 아우. 네, 그래서 그 이 아흐메디 라디는 그 이라크에서 국회의원까지 했고, 굉장히 국회의원까지 했어요? 성공한 축구인으로 남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추가로 또 라떼에 대해서 보내주셨는데요. 강진현님이 방송 초기에 주형민 팀장님이라고 언급했던 축덕 팬입니다. 처음에는 없었던 라떼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앙 등 재밌게 프로그램을 꾸며주셔서 출퇴근길을 항상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한 라떼는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대 공식 서포터즈 이름이 붉은 악마인데 벨기에 닉네임도 붉은 악마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우리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보낸 이후로 붉은 악마라는 이명이 붙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붙여진 것인지 그리고 벨기에와의 원조 논란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주바페 K리그 홍보대사 국민청원 10만 분의 1. 네. 10만 저 10만 분의 2 하겠습니다. 2 해주시고요. 99,998명 된 건가요? 지금 남은 건가요? 네. 무찜 뽕피디님도 좋은 콘텐츠 감사합니다. 항상 디테일하고 재밌는 정보 주시는 이정찬, 하성룡 기자님 그리고 유재석급 진행의 MSG 같은 마성의 라떼 개그 주영민 팀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뿌셔. 너무 칭찬만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평온한 표정이시면서. 네. 붉은 악마는 사실 붉은 악마가 이 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딱 선을 긋긴 어려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니폼이 빨가면 다 이제 붉은 영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어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처음에 레드 데빌이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벨기에 대표팀에게 썼다고 했는데 그게 처음인지도 뭐 사실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 프랑스어로 그러니까 레드 이게 썼겠죠. 네. 그러면서 제가 뭐 제 기억으로는 1983년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에서 우리나라가 박종환 호가 감독 시절. 4강 신화를 이루었을 때 그쪽 기사에서 그 남미 쪽 기사에서 붉은 악마라는 표현
썼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언론이 이걸 받아쓰면서 이제 붉은 악마해서 우리는 한국은 붉은 악마다라고 이제 있었는데 알고 보니 벨기에가 먼저다. 라고. 원조 논란이. 예, 그래서 대안이. 벨기에는 뭐 1906년부터 이런 기사가 났었다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러니까 벨기에가 네덜란드를 꺾으면서 1906년에 생긴 별명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유로 1984 그리고 1986년 월드컵 4강에 오르면서 다시 한번 이게 벨기에를 붉은 악마라고 표현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붉은 악마 응원단은 아까 울트라 니뽀는 1992년에 일본에서 조직적으로 출범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대표 응원단으로 붉은 악마가 출범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뭐 있나요? 없나요? 뭐 우리나라가 좀 약간 붉은 유니폼이 우리나라의 상징이 된 게 좀 오래됐나요? 엄청 오래됐죠. 막 예전에는 그래도 흰색 유니폼도 그러니까 하고 막 붉은색 파란색- 흰색입니다. 두 개. 아. 딱 붉은색 흰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북한도 붉은색 흰색을 썼거든요. 그래서 남북 대결을 하면 말을 해주지 않으면 똑같은 거 어디 있고. 어디가 우리나라인지 잘 모르는. 아. 또 옛날에는 흑백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겠다. 네, 흑백 시대는 사실 굉장히 흰색 아니면 강렬한 색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그래야 구별이 되니까. 그래서 좀 굉장히 예전에는 단순한 완전히 빨간색 내복 같은 빨간색이었죠. 뭐 무늬도 없었고 거기 택막 하나 달랑 달려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재밌네요. 자, 라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이재현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그냥 라떼가 아닌 고구마 라떼와 같은 색다른 라떼를 주문해 보려고 합니다. 옆 동네 프로야구단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자사 스마트폰인 위아래로 접히는 제트 스마트폰을 플립이죠. 예쁜 거 받으셨네요. 스마트폰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는 가끔 야구든 축구든 구단 오너가 홈 경기 방문 시 금일봉을 챙겨주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일봉은 언제부터 줬고 누가 제일 많이 줬다라든가 휴대폰과 같은 현물적인 색다른 선물이 있었는지 색다른 라떼 주문해 보신다고. 금일봉 그 질문도 라떼네요. 네. 금일봉을 주고 뭐 이렇게 영수증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제일 많이 뭔지를 알 줬다라는 수가 거는 없겠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도 소문만 듣는 거고 예전에 뭐 그러니까 우승하면 지금이야 뭐 이게 보너스 형식으로 인센티브로 뭐 정해져 있어서 얼마 받고 이게 뭐 승리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예전에는 그 아름아름 줬죠 그냥 기분 따라. 기분 따라 손에 잡히는 대로 주고 뭐. 그래서 뭐 모기업이 어디냐에 따라서 규모는 뭐 차가 갑자기 한 대 차이가 많이 나죠. 차를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정확히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우승하면은 우승 보너스 같은 걸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수별로 따라. 근데 예전에는 당연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승리할 경우 가끔 기분 좋으면 오너가 와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승할 경우 와서 뭐 줄 수 있는 건데 가장 유명한 사례 있잖아요. 신태용 감독이 천안 옛날 1화 시절. 1화 시절에 주장 있던 시절 경기 이기고 나면은 007 가방 하나씩 나와서 이렇게 현금으로 들어 있었다. 그럼 그 선수들하고 다 같이 뭐 밥도 먹고 나눠 가지기도 하고 뭐 그랬던 얘기가 많은데 그 이후에 금일봉 얘기는 제가 크게 들은 건 없고 지금 이 삼성 라이온즈 스마트폰 사례처럼 모기업이 어떤 형태의 뭐 제품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이제 좀 주거나 선수들에게 이거를 싸게 주거나 아니면 직접 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선수들이 쓰면 또 홍보가 되잖아요. 제품이. 그렇죠. 네. 예,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제품들을 많이 주죠. 그래서 옛날에 프로야구 롯데는 껌으로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보너스를. 이거 농담일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농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K리그의 경우 전북 같은 경우는 우승을 하면은 차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싸게요? 공짜로 주진 않고 그거는 이제 그 이거는 구단 내에 저는 아는데 이건 밝힐 수 없는 내용이에요. 구단 내부의 기준이 있나? 그렇죠. 현대자동차 안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승을 하게 될 경우 일단 일반적인 직원 혜택 이상 거의 임원급 혜택으로 차를 살 수가 있어요. 이번에 그 제네시스 이쁘던데. 단 홍보대사부터 대고 얘기하세요. 현대차만 가능하다. 기아차는 안 된다. 전북 현대모터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잘 나왔지 그거 아주. GV80 맞나요? 아까 제트 플립에도 눈여겨 보시더니. 네. 직원들 기준하고 똑같아요. 전북이 예를 들어 3연패했다고 해서 3년 연속으로 차를 그렇게 사진 못해요. 왜냐면은 직원 명의로 해서 사면 2년 동안 명의를 유지해야 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맞아. 네. 그게 있다. 그런 조건 똑같기 때문에 3연패 했으면은
첫 해 우승하고 두 번째 못 사고 세 번째 해 이렇게 차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북 선수단 같은 경우는 신인 아니면 올해 입단한 선수 빼고는 거의 다 현대차 한 대씩 갖고 있다라고. 이거 주차장을 잘 봐야 되겠다. 제가 전북 클럽하우스 취재에 가면은 진짜 그 앞에 선수단 차량인데 다 현대차예요. 그렇죠. 아, 올해 그렇지. 우승하면 다 쟤네. 가끔 외제차 있으면은 그건 이제 올해 영입된 선수의 차이거나 뭐 그런 경우이고요. 그러다가 또 이게 사장님 모신다 그러면은 차 딴 걸로 빨리 현대차로 짠. 바꿔. 그렇죠. 오너의 대표적인 금일봉은 아니지만 선물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는 2014년도에 전북 그 이동국 선수에게 당시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차를 선물해 준 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동국 선수가 전북에 입단한 이후로 100골을 넣었어요. 와. 100골을 넣어서 이거를 축하해주고 싶어서 정의선 부회장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 차를 뭐 현대차니까 현대차 하나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5째 대박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죠. 애가 5명이나 되니까 그럼 큰 차 타라. 11인승 스타렉스 리무진을 선물해줬어요. 와.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둥이의 또 효과가 여기서 나타나는군요. 우승할 맛이 나겠네요. 네, 열심히 금일봉 해야죠. 받아보고 싶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이요. 씩씩이님이 보내주셨는데요. K리그1 경기를 보면서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경기 중간에 하나원큐라는 하나은행 스폰서 화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화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화면을 꼭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맥을 끊는 느낌이라서 저 화면은 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답을 남겨주시죠, 배성룡 기자. 네, 지금 경기를 보다가 이 스폰서 광고 때문에 맥이 끊긴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연맹이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왜냐면은 맥을 끊는 용도예요? 그렇죠. 네, 맥을 끊는 용도입니다. 아, 제대로 몰입을 통한 하신 거죠. 거예요? 매를 부르는 용도. 이 엄밀히 그냥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축구 팬 시선에서는 좀 안타까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스폰서 메인 스폰서잖아요. 네. 뭐 몇십억 투자해서 광고를 하는 건데 스폰서는 광고 효과를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연맹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광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원규 한 번 더 나왔잖아요. 우리 얘기하면서. 약간 짜증날 정도로 짜증날 정도로 기억에 남는. 홍보 효과를 최대로 해줘야 재계약에도 유리하고 아. 앞으로 거기서 또 이제 생색을 낼 수 있는 그럼 면도 우리 있고요. 축구 팬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겠네요. 불편하시더라도. 맥이 끊어지더라도.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조금만 우리 팬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부연 설명을 여기서 좀 더 드리자면은 이 스폰서 광고가 경기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K리그 1이든 2든 중계되는 경기 모든 경기에서 한 경기당 6회가 여섯 노출돼요. 번. 전반 3번, 후반 3번이겠구나. 그래서 거의. 3회씩 노출되는데 전반 3번, 후반 3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네네네네. 있겠지만 그 예를 들어 5초간 3회, 7초간 3회 이런 식으로 초까지도 나눠져 있어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팬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씩씩이님이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보내주신 게 예전에는 왼쪽 상단의 경기팀 점수 화면 위에 항상 보이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꼭 지금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거든요. 네. 이것도 예전에는 맞아요. 예를 들어 지금 위에 하나 원큐 있었죠, K리그 예전 같으면은 네. 하나 원큐 K리그 예를 들어 전북 울산 몇 대 몇 시간 이렇게 왼쪽 상단에 나왔었거든요. 그거는 방송사들이 알아서 했던 거였어요. 예전에는. 그 CG 그렇죠. 그래픽. 맞아요. CG 맞아요. 그래픽 네. 구성은 방송사에서. 방송사별로 개별 고유 권한이었어요. 알아서 하는 거였는데 작년인가 최근 들어서 K리그 연맹 프로축구 연맹이 이 그래픽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방송사들에게 줬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보면은 이제 좌상단에는 팀 이름하고 시간 스코어만 들어가고요. 우상단에 이제 하나원큐가 대회명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원큐 아. K리그.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해서 지금 어떤 방송사에서 K리그를 보든 이 시스템, 이 그래픽 구성은 똑같습니다. 똑같다. 저도 참 이게 결국 돈이니까 이해하면서 보려고 해도 참 경기에 방해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있더라고요. 특히 저는 그 골 넣고 나서 하이라이트를 제대로 좀 크게 보고 싶은데 항상 맞아요. 작은 화면으로 답답하죠. 파서 옆에 이제 광고 또 띄우고 있잖아요. 요새 음. 그게 제일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축구가 가진 그 상업성의 한계가 있잖아요. 중간에 쉬는 경우. 전 후반밖에 네. 없다는 거. 야구 같은 경우는 메인이 끝나서 계속 계속 광고가 나가지만 네, 계속 그래서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한때 쿼터 제로 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극복해 보자는 차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봐주세요. 네. 홍보대사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니 네. 홍보대사인 줄? 다음 질문 할까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네가 가라 내가 갈 겁니다. 오랜만이다. 와 진짜 오랜만이십니다. 오랜만이네요.
정치적 이슈를 봐야 할진 모르겠지만 상주가 시민구단 창단을 포기했는데요. 그 이유 중 K2 시민구단에 대한 평가를 이유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시도민구단이 기업구단에 비해 투자가 낮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시에서 발표를 앞두고 이런저런 이유로 구단 창단은 불가라하면서 갑자기 타 시민구단 운영 및 연맹 과거 조건들에 대한 이유도 들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자, 질문이 들어가요. 첫 번째 질문. 아니 들어오세요. 네. 들어와. 오랜만이네. 들어와. 들어가요. 유소년 운영에 대한 구단의 입장이 중요한데 시는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건가요? 뭐 하나씩 짚고 오, 넘어갈까요? 질문 네, 날카로운데요. 날카로웠죠. 네. 하나씩 짚고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상주 상무, 그러니까 상주 프론트는 멘붕 상태입니다. 아, 이분들도 지금 올 시즌 끝으로 이제 직업이 없어지는 거죠. 아, 그러네. 잃게 되는 직장을 사례인 잃는 거죠. 거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근데 이분들이 그럼에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이 상주 상무의 유소년 팀이 3개 팀이 있어요. 12세 이하, 15세 이하, 18세 이하. 그 18세 이하 대표적인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송범근 선수입니다. 어머. 전북. 아, 네. 그 출신. 예, 출신. 아. 지금 이 선수들도 이제 그 K리그 유스 산하 팀이 아니라 이렇게 K리그 팀이 상주 상무가 없어지게 될 경우 일반 학원 스포츠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조금 달라요. 시스템이 운영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리그도 다르고. 그래서 이 선수들이 좀 혼란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천 상무가 내년에 이제 K리그 2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김천 측에다가 구단에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맡아달라. 맡아달라고. 창단 첫 해 기준은 K리그 규정은 U10, U12 팀 중에 한 팀만 운영하면 돼요. 첫 해는. 그래서 첫 해만이라도 일단은 이 어린 선수들이라도 데려가서 1년 운영해 달라. 두 번째 시즌부터는 15세, 18세 다 3개 팀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아, 최우선은 이 3개 팀을 김천이 좀 다 선수들을 데려가서 거기 네. 학교에 새로운 축구부를 만들어서 구단 유스 산하팀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게 최우선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조금 아쉬운 게 상주시장이 이거를 발표하면서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책임은 자기한테 없고 구단과 연맹과 부대에 있다. 지금 책임을 떠넘겼거든요.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뭐 김천시와 협의를 나서든가 좀 많이 이 부분은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도와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지금 결론 난 게 없어요. 김천시도 이제 창단 작업 창단이 아니라 상무 흡수 작업이죠. 해야 되고 가입을 해야 신청서. 되죠. 예. 그리고 거기는 지금 김천도 엄청 바쁠 거예요.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프론트를 20명으로 신생 구단은 최소 프론트 인원이 20명이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그 20명 인원을 지금 꾸리고 있을 텐데 이 좀 얘기가 좀 새는데 상주 일부 구단 직원들도 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네, 그러니까요. 노하우를 전수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구단 작업을 해야 돼서 바쁜 와중이라 유소연을 많이 신경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네요. 자, 두 번째 질문이요. 시민구단이 쉽지 않아도 해당 지역 홍보 가치는 높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높이 봐야죠. 네. 네, 상주가 좀 많이 알려졌죠, 그래도. 예. 맞습니다. 아쉬운 게 뭐냐면은 상주가 지난해 연고 계약이 끝나면서 연맹에다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2021년에 시민구단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나서 1년 유예를 받아서 올 시즌까지 연고를 상주에서 하는 거거든요. 분위기 좋았습니다. 전 시장이 뭐 공청회도 열고 여러 가지 해서 시민구단으로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일로 4월에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아. 4월달에 보궐선거가 열려서 시장이 바뀌게 됩니다. 아. 근데 바뀐 시장이 새로 또 용역도 하고 공청회도 열고 했는데 이걸 6월 30일까지 최종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자기가 이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지만 너무 부담스러웠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지금 상주시가 2011년에 창단할 때만 해도 인구수가 11만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지금 10만이 안 된대요. 아. 이 소규모 도시에서 축구단 시 예산으로 운영하기에 너무 부담이 클 테고 그렇죠. 아무래도 적자가 많이 나겠죠. 또 하고 또 아무래도 나이대가 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상주가 올 시즌 예산 구단 운영비가 47억 정도 되는데 시 지원금이 17억 정도 되거든요. 조금씩 오른 거예요. 올라도 이 매해 이 돈을 써서 이렇게 운영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겠죠. 반면 그 용역에서는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많이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특히 축구단으로 인해서 상주시의 연간 홍보 효과가 867억 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뭐 이거를 차치하고 일단은 저는 상주시장의 결단이거든요. 이거는요. 뭐 시의회 만약에 전환하겠다라고 하면 시의회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전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냥 끝이거든요. 상주시장의 결단이에요. 이거는.
약간 조금 그 보궐선거로 시장이 바뀌면서 상주가 약간 기류가 확 바뀐 게 저는 되게 안타깝죠. 구단이 없어진다는 게. 세 번째 질문할게요. 이게 작년부터 진행된 경우인데 구단 창단이 힘들다고 하면 앞으로 추가 페널티는 줄 수 없는 건가요? 네,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약속이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질 수 아. 있겠지만 뭐 계약서를 쓴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이제 그냥 가정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상주는 2011년도 당시에 K리그 1, 2가 아니라 K리그 1이었잖아요. 네. 그냥 하나의 스프리 아니 저기 뭐죠? 클래식 1부 리그, 챌린지 2부 리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부 리그, 2부 리그가 아니라 단일 리그 아, 시스템이었으니까 1부 리그 가입금이 10억 원이에요. 당시에 상주는 10억 원의 가입금을 내고 K리그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K리그 창단하는 구단은 모두 K리그 2로 가야 돼요. 자, 가입금 5억 원입니다. 상주는 시민구단으로 전환할 경우 K리그 2에 가입금을 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미 10억 원을 냈던 팀이기 때문에. 아. 하지만 시민구단 전환이 아니라 혹시나 나중에 몇 년 뒤에 상주가 시민구단을 다시 만들더라도 그때는 가입금을 다시 내야 내야 되는 되네. 거죠. 예. 헐, 페널티 아닌 페널티인 거죠. 그러네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타 시민구단 경우는 상주시의 결과에 불만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장이 있나요? 뭐 불만을 가질 이거 상주 구단 프런트한테 물어봤는데요. 불만이 아니라 되게 안타까워한다고 해요. 연락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뭐 불만 가질 거는 크게 없죠. 상주가 그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 유치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엄청난 지원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걸었었거든요. 그때 뭐 서울에서 헬기로 서울에서 헬기로 공수하겠다. 상주가 너무 머니까. 그래서 이거 뭐 하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상주가 그렇게 돈이 많은 곳인가라고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헬기 무서울 것 같다. 지금은 또 이렇게 작은 모습을 보이니까 네. 조금은 밸런스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드네요. 이미 이번 발표로 상주 팬심도 많이 좀 떠났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그렇군요. 뒷부분 마지막까지 읽어주시죠. 네, 예전에는 구단이 많아서 리그가 활성화되면 좋을 것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구단 창단이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상주 상무가 다시 김천 상무가 된다면 예외 조항들이나 조건들이 붙을 텐데 시와 연맹과 리그 등등 올바른 선택이 돼야 할 텐데요. 궁금하여 아닌 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서 몇 자 적어 보냅니다. 그리고 야구와 축구 콜라보레이션 기대하겠습니다. 뭐죠 이거? 콜라보레이션. 야구에 산다 하고 축덕숙덕을 축구에 산다. 축덕숙덕에 야구야 산다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왕 오늘도 질문이 많았네요.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있었던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 손흥민 선수 그래도 후반전에 좀 아까운 장면들이 한 2개 정도 있었고. 요 근래 들어서는 가장 공격에 좀 활발하게 보이지 않았나. 그렇죠. 네. 좀 가장 긍정적이었던 거는 손흥민 존에서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죠? 음. 오늘 두 개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존에서. 안타까운 거는 슈팅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 뭐 골키퍼가 잘 막은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그 요리스와 충돌이죠. 네. 어, 아름다운 장면. 아름답나요? 나는 요리스가 글쎄 우리 정서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무리뉴 감독이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그렇죠. 무리뉴는 그랬죠. 아름다운 굿 이미지. 행동이다. 네. 그러면서 그 다음 멘트가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에게 캡틴이 주장이 좀 더 압박을 해라, 뭐 저기 경기에 집중해라, 네. 헌신해라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보면서 역시 혈인이 아직 살아있네. 그 느낌이 그 들더라고요. 무리뉴 사실대한테 셰필드한테 3대 1로 네. 완패를 완전 당한 깨졌죠. 다음에 무리뉴가 선수를 강하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당시 너희들은 잠깐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케인 VAR 말씀.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 선수들을 모아놓고 서로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해라. 강하게 요구해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어찌 보면 딱 요리스가 손흥민한테 한 행동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한 요구했죠. 장면이었잖아요. 감독님 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지난 경기에 대한 패배에 대한 그 어떤 결과물, 그 무리뉴 감독의 압박에 대한 결과물 좀 정신 문장을 좀 새로이 하고 온 거네요. 아닐까라는 네. 분석이 이제 영국 언론들이 그렇게 하는 걸 기사를 봤고요. 또 무리뉴 감독이 이번에 프리미어리그 200승이라는 또 개인적인 대기록이 있어서 경기 끝나고 기분이 좀 좋지 않았나. 경기 내용은 사실 네. 기대 네.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전반전을 일어나서 봤는데 보다 잤어요. 끝나고 잤어요. 좀 경기가 좀 너무 전반전은 루즈했어서. 그렇죠. 네.
후반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좀 기회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어쨌든 뭐 무리뉴 개인적으로는 200승 이것도 영국 언론에서 많이 썼더라고요. 그 네. 역대 5번째 대기록이고 오. 퍼거슨 감독보다도 빨리 죄송합니다. 퍼거슨 감독 이외에 퍼거슨 감독 다음으로 빨리 빨리. 200승을 거둔 감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00승 거둔 감독 보니까 뭐 벵거, 레드넵, 모예스 그리고 무리뉴 OS도 했어요?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왠지 못했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 했어 했는데 했네. 그러니까. 자, 그나저나 일단 토트넘이 재개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계속 4경기째 침묵을 하고 있고 네. 이제 2승 거뒀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2승이에요. 그러니까 단 2승밖에 예. 없어요. 그러니까 재개 이후에 거둔 2승이 최근 10경기에서 거둔 2승인데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나간 이후로 1승도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챔피언스리그는 힘들지 거의 않겠나. 네. 유로파도 지금 이제 간당간당할 수도 있는. 그 유로파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맨시티 변수가 있고 또 컵 대회 변수가 변수가 있잖아요. 있죠.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챔피언스리그는 4위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원래는 기본적으로 유로파리그는 프리미어리그 5위, 그다음에 FA컵 우승팀, 그다음에 리그컵 우승팀이 세 팀이 나갑니다. 유로파리그는 이 유로파 티켓 이제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 티켓, 유럽 대항전 티켓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 나가는 기준을 살펴보면은 아시다시피 1위부터 4위까지가 챔피언스리그에 가고요. 네. 그 다음에 5위가 유로파를 가고 FA컵과 리그컵 우승팀이 이제 유로파에 갑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다 아시다시피 맨시티 변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유럽 클럽 대항전 2년간 출전 제한 이게 최종 확정은 안 됐죠. 아직 확정은 아직 안 안 됐죠. 됐죠. 차스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CAS가 있는 상황인데 그게 확정될 경우 맨시티가 2위, 3위를 차지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 출전 못하죠. 그럼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5위까지 5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5위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5위가 갖고 있던 유로파 티켓이 6위에게 내려가겠죠. 문제는 리그컵 우승팀이 또 맨시티예요. 그럼 맨시티가 리그컵 우승팀 자격으로 또 유로파를 못 나가죠. 못 나가죠. 예. 그럼 유로파에 나갈 수 있는 게 또 한 순위가 밀립니다. 또 내려가. 그럼 7위까지 됩니다. 아하. 이거 뭐 경우의 수가 그렇죠. 이것도 지금 장난 현재 아니네요. 7위까지는 유로파 리그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이대로라면. 변수가 이제 FA컵은 4강까지 결정이 됐는데 4강 진출팀이 지금 맨시티, 맨유, 첼시, 아스널이에요. 네. 이 4개 팀 중에서 상위 순위에 들어서 이미 유로파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갖고 있는 팀이라면은 또 8위까지 밀립니다. 맨시티가 자, 희망 서울에 가자. 여기서 이제 토트넘이 현재 8위잖아요. 음. 현재 시나리오대로만 진행된다면 8위까지도 지금 갈수 유로파 있네. 리그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에버튼전 끝나고 이제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 중에 하나가 유럽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라고 얘기 안 하고 유럽 클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만들어진 경기였다. 뭐 이런 인터뷰가 있었죠. 모호하게 좀 답변을 했다는 얘기시군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토트넘이 이제 8위. 이제 앞으로 5경기가 남았습니다. 4위 첼시와는 승점 9점 차, 5위 맨유와는 7점 차, 그리고 6위 울버햄튼과는 4점 차, 7위 아스날과는 1점 차. 토트넘 일정을 좀 봤는데 네. 일단 그 아스날, 레스터 시티와 경기가 이제 가장 큰 빅매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스날이 지금 FA컵 4강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스날하고 첼시 둘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체력감.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분산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스날과 7월 13일 경기인데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되고 레스터 시티는 지금 뭐 2위나 3위나 뭐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2위 죄송합니다. 3위나 4위나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레스터 시티도 지금 마지막에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흔들립니다. 뭔가 팀 재정비를 위해서라도 레스터 시티는 뭐 전력 투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경기가 계속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머스, 뉴캐슬, 크리스탈 경기인데 뭐 이 경기는 당연히 무난히 잡아야 되는 경기고. 그래서 지금 6위 울버햄튼 정도는 우리가 제껴줘야 어느 정도 유로파 리그 안정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울버햄튼은 그 모레 셰필드 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에버튼 경기가 있습니다. 둘다 만만치 않은 팀이에요. 토트넘과 네. 똑같죠. 네.
셰필드가 토트넘하고 할 때처럼 해주면 음. 좀 더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남은 5경기에서 일단 토트넘은 최소한 3승 이상은 해야 되겠죠. 네, 다 이긴다는 생각을 해야죠. 또 이것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면은 이른바 이 승점 6점짜리 경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셰필드전이 딱 그런 경기였는데 네. 거기서 지면서 네, 그런 경기를 딱 또 다 잡아주면은 상황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관심은 역시 근데 뭐 일단 순위도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가 언제 터져주느냐, 이 골 얘기인데 넣어주느냐. 요새 너무 좀 안타까워요. 손흥민 선수 무리뉴 감독 우리가 예전부터 좀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약간 수비적으로 네, 윙백 활용. 특히 변형적으로 손흥민 오른쪽을 올리면서 손흥민 선수가 있는 왼쪽을 좀 수비 많이 부담을 네. 준다라고 하는데 최근 재개 후 4경기 통계만 봐도 이게 나오는 게 슈팅 수보다 크로스 수가 훨씬 많아요. 손흥민 선수의 롤을 보여주는 정확한 통계인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4경기에서 기록한 슈팅이 몇 개인지 딱 8개예요. 두 경기 연속으로 슈팅이 없다가 이번 경기에서 4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재개 첫 경기 맨유전에서 4개를 했어요. 반면에 4경기에서 지금 크로스 수는 더하기. 지금 셉니까? 네, 20개예요. 20개. 세오지 좀. 아 너무 웃겨. 지금 더하기라고 있네. 20개입니다. 부팅이 빠르시다. 좀 걸렸네요. 완전 그렇죠. 빠르시네. 근데 이 중에서도 제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을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4경기 중에서 잘했던 경기와 조금 많이 부진했던 경기가 있어요. 맨유전과 그나마 이번 에버튼전을 좀 잘했고 셰필드전 그다음 웨스트햄전을 조금 경기가 네. 떨어졌었는데 2개 차이 그 4경기의 차이를 아니 4경기 아니라 2경기씩 나눈 잘한 경기 못한 경기 나눠 보면은 히트맵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경기의 히트맵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저기 페널티 박. 파이 원줄 3.14 모양 네. 네. 파이 모양이에요. 기본적으로 왼쪽 라인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파이라는 게 약간 디귿자 꺾어놓은 네. 모양이잖아요. 최전방에서 스위칭이 되면서 최전방 공격수 역할도 해주면서 아래 중앙까지 내려와서 수비까지 해주는 그런 경기일 때 스탯이 슈팅, 크로스, 드리블, 키패스, 그 다음에 태클, 가로채기 이런 것까지 스탯이 다 좋은 경기가 파이 모양이 나와요. 다 해주네, 다 아. 해줘. 네. 네. 손흥민 선수가 지금 거의 매 경기 키패스는 1위를 하고 있어요. 키패스와 크로스 이게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제 최전방 공격수보다 측면으로 뛰고 있으니까 그 역할이고요. 못한 경기의 특징을 보면은 거의 약간 일자형이에요. 아, 측면에서. 왼쪽에서만 그렇죠. 다 이렇게 찐한. 왼쪽에서만 왔다 갔다 네. 하는 경우가 많고 가운데로 스위칭이 별로 못해요. 지금 제가 이거 뭐 볼 수는 없겠지만 히트맵을 이렇게 그려온 거거든요. 파이자 약간 파이자 잘한 경기 못한 경기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데스크 검사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괜찮았어요? 열심히 하는군. 네. 그래서 예전에 문득 궁금해졌던 게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손흥민 선수와 무리뉴 감독 시절에 이제 히트맵을 조금 궁금해서 봤더니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이제 투톱으로 뛰던 시절에 히트맵과 네. 손흥민 선수가 무리뉴 감독 시절에 왼쪽 파이. 그 맨유전과 에버튼전 파이 모양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잘 뛰는 히트맵이 그 라인에서 무리뉴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무리뉴한테 알려줘야 경기 될것 끝나고 같아.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래서 제가 이 본 의도치 경기가 않았는데. 언제였냐면 손흥민 선수가 2골 넣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전 지난해 9월 14일 4대 0으로 이긴 경기거든요. 그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아예 공격 진영에서 이 파이 모양이 나왔어요. 디귿자 꺾어놓은 게. 근데 무리뉴 감독이 온 뒤에 이런 모습이 잘 안 나오는 안 게 나오니까. 안타까운 거죠. 아무래도 수비 쪽 많이 해서. 저도 그렇죠. 오늘 그 경기 보면서 그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 비해서는 수비 가담이 좀 적긴 하더라고요. 뭐 왼쪽에 있는 치우쳐 있는 시간보다 가운데 있는 시간이 많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감독의 지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또 이제 요리스가 이 수비 가담을 안 한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또 다툼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 지난 4경기 보면 다 평점은 높아요. 네. 그만큼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기록상으로는 뭐 딱히 그러니까 도움은 계속 기록했지만 낫배드죠. 골은 기록하지 못하지만 팀에 대한 기여도, 높고. 공격 수비에서의 기여도는 여전히 그 최고 수준이다. 수비 교도가 확 높아졌죠. 네. 또 이제 코너킥, 프리킥도 많이 차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저도 경기 보면서 더 안타까운 건 손흥민 선수를 보면 물론 지금 폼이 아주 뭐 절정기에 있는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뭐 평소 이상은 하는 것 같거든요. 뭐 볼 터치라든지 뭐 패스 줘야 되는 타이밍 같은 걸 보면은 평균 이상은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 위치가 본인이 좀 좋아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보니까 저기 기량을 또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안타까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손흥민 존에서 슈팅이 나온 게 반갑다고 한 게 그게 좋은 이
파이형 모양이 나올 때 나오는 파이형 모양의 히트맵이 나올 때 나오는 슈팅이거든요. 그 모습이 많이 나와야 이제 또 골까지 들어갈 수 아, 있는 이제 슈퍼 손파이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아, 슈퍼 손파이. 잘 짓네. 손흥민이 아직 머리가 다 안 길어서 아직 군인 머리라서 몸이 덜 그렇다는, 풀렸나 봐요. 우스갯소리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제는 뭐 일주일에 2경기씩 계속 가야 네. 되는 네. 네, 정말 강행군인데 체력 관리 그러니까 무리뉴도 뭐 체력 관리를 위해서 오늘도 후반 33분에 빼주고 네. 하여튼 지금 매 경기 선발 출전하면서 하고 있는데 좀 체력적으로 관리도 상당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 유럽 대항전은 나가야죠 일단. 아 팀이. 진짜 못 그렇죠.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 토트넘 많은 변화가 자체가 있을 또, 거예요. 예, 그러면은 부산 무리뉴가 예산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확 줄. 부산이 그걸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 몇백억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 근래 또 막 손흥민 이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그렇죠. 나오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많이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자 토트넘 손흥민 선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힘. 그리고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주바페 K리그 브리핑입니다. 네, K리그 10라운드 6경기에서 무려 28골이 나왔습니다. 12팀 체제 이후 역대 최다골 신기록인데요. 울산이 주니오의 해트트릭과 김인성의 도움 해트트릭으로 인천을 4대1로 완파하고 상주에게 패한 선두 전북을 승점 1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3위 상주는 4연승으로 급상승세를 이어갔고 최하위 인천은 8연패에 빠져 K리그 1 역대 최다 연패 타이를 기록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슈퍼매치에선 서울과 수원이 3대3으로 비겼습니다. 부산이 강원을 꺾고 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6위로 뛰어올랐고요. 이동준 선수가 2골에 도움 2개로 팀의 4골을 모두 이끌었습니다. 4위 대구는 대안의 2골 1도움 활약으로 광주를 누르고 3연승, 5위 포항도 영건 송민규의 2골 1도움 활약으로 성남을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일단 전북과 울산 네. 네. 지난 경기에서는 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두 팀 다. 일단 울산이 주니오. 주니오 선수는 그치. 정말 골무원. 골은 이렇게 넣는 것이다. 자, 너- 골 냄새 잘 맞는 골. 너무 쉽게 골을 넣으니까 위치 선적 기가 음. 막힌다. 코도 막힌 거 아닙니까? 인천은 참 또 승리를 놓치면서 지금 8연패. 아 네. 지금 네. 어떡하냐. 최다 연패 K리그 프로축구 최다 연패 기록 누가 갖고 있는지 아시나요? 맞춰보고 봤는데 나도 맞춰. 8연패는 이제 K리그 최다죠, 타이. 원 최다 타이고 원 최다 네. 타이고 K리그 83년 10연패잖아요. 네, 10연패. 전북 버팔로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북 옛날 전북이 옛날, 이제 예. 최다 연패 기록 갖고 초창기 있습니다. 때겠죠. 예. 이름도 버팔로스. 버팔로스. 버팔로였나요? 네 버팔로. 네. 어쨌든 뭐 인천은 정말 앞이 보이질 않는 상황이 됐고 울산은 뭐 울산 다 왔죠. 이청용 선수 골도 참 반가웠습니다. 네.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든 게 그 인천이 이번에 아길라르 선수가 다시 복귀를 했잖아요. 네네. 확실히 아길라르 선수가 있으니까 경기가 조금 더 잘 풀리는 건 있었어요. 이게 뭐 패스 찔러주는 거라든지 그리고 있어야 할 공간에 있어주는 느낌. 그러면서 예전에는 무고사 선수가 확실히 너무나도 고립된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거기에 중간다리 역할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워낙 이 후반 밑에까지도 많이 내려오고 경기장을 넓게 쓰다 보니까 이 아길라르 선수가 과연 후반전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후반전엔 좀 많이 지쳐 보이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뭐 아길라르 선수가 복귀해서 이번 경기력만 봤을 때는 확실히 전에 인천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그래서 좀 희망적인 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무고사의 골도 반가운 거고 그쵸. 인천 입장에서는 지금 뭐 브라질 용병 영입도 앞두고 있고 중앙 수비수 전북의 오반석 오반석 선수가 선수. 지금 이제 인천 이적을 음. 인천으로 이제 합류할 예정이고요. 저는 그 울산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은데 울산 주니오 우리 기획 리포트도 했는데 주니오의 통계를 한번 제가 통계. 한번 그냥 만들어봤어요. 재밌는 거를. 음. 과연 유럽 5대 리그 득점 1위들과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코로나 왜냐면은 이후- 제가 아니요. 그냥 이번 시즌. 왜냐면은 주니오가 이번 경기에서 슈팅을 11개를 기록했어요. 와. 11개라는 거는 제 기억으로는 올 시즌 한 경기 한 선수 최다일 거고 아마 최근 몇 년 통계를 봐도 몇 대 손가락 안에 드는 그렇죠. 걸 거예요. 이런 번은 그냥 거의 계속 찬 건데. 네. 공 500 차고 본 거죠. 96분 동안 슈팅이 11개예요. 음. 근데 올 시즌 전체 주니오 슈팅이 42개예요. 42개 중에 11개를 이날 때린 거예요. 와. 몰아서 찬. 그래서 주니오가 11개 슈팅 했는데 3골을 넣었다. 갑자기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슈팅 몇 개당 한 골씩 넣었을까 계산을 해봤더니
주니어가 12골 넣었는데 3.5개당 한 골씩 넣었어요. 3.5개당 한 골이면 상당히 높은 스탯이거든요. 그래서 문득 든 게 유럽 5대 리그 득점왕들과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계를 살짝 내봤더니 자 메시 라리가 득점 현재 1위 22골 6.32개당 한 골 나오고 슈팅을 많이 슈팅 하죠. 많이 하니까요. 메시는 슈팅을 워낙 많이 하니까. 네. 그다음에 독일 분데스리가 득점 1위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 34골 넣었죠. 3.82개당 한 골 넣었습니다. 잘 넣는다. 주니어 진짜. 3.5개죠. 자, 이탈리아 세리에 라치오의 임모빌레 29골 넣었는데 3.76개당 한 골 넣었습니다. 아직까지 앞서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수 제이미 바디보다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바디가 이제 21골 넣었는데 3.29개당 한 골씩 넣었거든요. 뭐 3.29개, 3.5개, 0.2개 정도 앞섰는데 이 정도 스탯만 봐도 지금 주니오의 올 시즌 활약은 거의 역대급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7월 7일이 아내 생일이었다고 해요. 네. 33번째 생일이어서 7월 7일. 세 번째 골 넣은 다음에 손가락 3개를 아, 그래서 펴서 3을 했구나. 네. 왜 3 하지? 헤트트릭. 했었는데. 을 해서 3개를 딱 한 줄 알았는데 저도 아내 나이가 33살. 저는 첫 번째 골 넣고 두 번째 골 넣고 그때도 이렇게 3-3 세리머니를 하길래 예고 헤트트릭을 하겠다는 헤트트릭을 건가? 반드시 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생각인데 보여주는 알고 건가? 보니까 아내한테. 그러고 나서 인터뷰가 웃겼죠. 아내 나이 밝혔다고 혼날 것 같다. 주니어가 그렇게 밝혔죠. 브라질 TV에도 나오고 주니어는. 네. 음. 그 첫 번째 골 넣고 손가락 하나 가리키고 전화한다는 세레머니 이게 브라질 방송 매체와 인터뷰에서 약속한 세레머니였어요. 예. 브라질에서 요새 K리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세징야 선수도 뭐 거기 그렇죠. 현지에서 뭐 네. 인터뷰를 했다고 하던데. 브라질이 축구를 안 하죠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못할 거죠, 거긴 못하죠. 난리,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외국에 나가 있는 브라질 선수들의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슈퍼매치. 수원 서울. 재밌었어요 경기는. 네. 재밌어. 진짜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렇게 경기할 수 있었는데 음. 라는 타가트 생각이. 진작 넣지. 그렇죠. 이 경기는 정말 그 아까도 서두에 우리 얘기했는데 슈퍼매치가 슬픈 매치가 됐잖아요. 좀 약간 좀 우픈 매치 같아요. 웃기도 하고 감독들이 특히 양팀 감독들이 정말 올 시즌 제일 환하게 웃었던 장면이 한 번씩 와, 있거든요. 최영수 감독 마지막에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우승한 줄? 그럼 저는 들어가신 줄. 이인생 감독님 그 김건희 초반에 선수 앞서 나갈 너무 때 좋아하는 김건희 선수 진짜 세 번째 골 넣었을 때 정말 밝게 웃었거든요. 저는 뭐 아드님이 골 넣은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이 경기를 정리하면은 수원은 수원답게 서울은 서울답게 플레이를 했던 경기 같습니다. 그동안에 두 팀 경기가 솔직히 슈퍼매치라고 하지만 많이 재미가 없었어요. 서로 지기 싫어서 지기 싫어서 약간 내려서고 맞아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두 팀이 수원답게 서울답게 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두 팀의 약점이 아주 고스란히 드러난 경기였어요. 서로의 강점을 보여준 게 아니라 약점을 반전이네. 고스란히. 하나씩 쌤쌤이다. 그래서 재밌었던 거예요. 하나씩 얘기하자면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수원은 올 시즌 전반에 강합니다. 전반 불패팀입니다. 맞아. 수원 전반 기록만 보면은 4승 지금 10경기 있잖아요. 네. 4승 6무예요. 아. 전반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후반에 뒷심이 부족해. 뒷심이 좀 부족한 피고. 게 올 시즌 전형적인 수원의 특징이에요. 수원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 때 선수들이 쥐가 많이 났었어요. 동계 체력 훈련 제대로 안 안 됐다는 해서. 축구 전문가들의 평가가 워낙 많았거든요. 후반에 체력 확 떨어집니다. 올 시즌 실점이 14골인가요, 수원이? 14골 중에 후반에 12골 먹었습니다. 수원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3대1에서 3대3 동점으로 끝났잖아요. 자, 서울이 다운 축구였다라는 건 일단은 공격은 그래도 최전방 공격수 최전방 공격이 좀 문제였는데 이번 3골 넣어서 괜찮았어요. 근데 공격에 가려져 있던 모습, 수비 불안. 네. 윤영선 선수 영입했는데 약간 아직도 불안한 게 뭐냐면은 윤영선 선수는 약간 포백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예요. 그동안 뛰어왔던 팀들이 거의 다 포백을 썼는데 서울은 전형적인 352 3백 쓰는 팀이잖아요. 아직은 조금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 같고 윤영 선수 뭐 안타깝게도 핸드볼로 네, 페널티킥 연속 내주고 두 경기 네, 지금. 연속 두 경기 그렇게 한 경우 있고 지금 서울이 올 시즌 공격에 가려져서 제가 수비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올 시즌 실점은 엄청 많잖아요. 네. 지금 몇 골 적어왔는데 17골 정도 되지 않나요? 예 실점이 엄청 많은데 21실점이네요. 21실점. 네. 클린 시트가 올 시즌 2경기밖에 안 됩니다. 아. 무실점으로 끝낸 경기가 10경기 중에 2경기밖에 안 되고요. 근데 이게 올 시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시즌에도 3위 했을 때도 수비는 사실 불안하긴 했어요. 38경기 중에 제 기억으로는 거의 30경기 가까이가 이제
실점한 경기. 네, 아니 그- 8경기 동안 그럼 지난 경기, 21실점인 거예요? 올 시즌 네. 10경기에서. 그러니까 2경기만 클린시트였고 8경기에서 21실점한 거죠. 지난 경기 반짝 3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좀 독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수비 문제가 이제 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윤영선 선수가 과연 얼마 정도 이제 적응을 해주면서 음. 팀에 녹아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서울은 역시 감독도 밝혔죠. 뭐 어느 포지션 보강해야 되는지 다들 알고 있을 거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죠. 지금 외국인 공격수 영입 중인데 이것도 지금 삐꺼덕거리고 있어요. 좀. 아 진짜 좀 뭐 다 최근에 호사 선수 보도 많이 나왔으니까 뭐 호사 선수도 지금 영입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뭐 아, 네. 여긴 거기다가 다시 이제 다음- 전북이 외국인 선수 2명을 동시에 영입을 거의 앞두고 있으면서 한 명을 정리해야 돼요. 벨트비크 선수.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 벨트비크를 노린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약간 지금 조금 뭐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얘기고 기성용 제리치 영입으로 이제 그렇죠. 일단 지금 후보로 나오는 게 호사 벨트비크 제리치거든요. 그 세 선수를 영입할지 아니면 좀 외부에서 수혈할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갈 길 바쁜 두 팀이 슈퍼 매치를 벌여서 아주 어쨌든 화끈하게 네.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정말 재밌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정말 재밌는 경기였어요. 화끈하게 일단 네. 잘 일단 끝냈습니다. 우다당탕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이제 포항이 또 네.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네. 상주 무서워요 상주. 상주가 전북까지 잡으면서 지금 3위인데 뭐 거의 뭐 선두 싸움에 가세할 그런 그렇죠. 분위기죠. 네. 유종의 미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진짜. 상주 축구는 올신 보면은 젊은 스쿼드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오세훈, 뭐 전세진 22세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작년까지 22세 제한이 없었다가 이제 22세 하면서 젊은 선수들을 데려왔는데 오히려 그게 득이 되고 있는 상황. 확실한 22세 카드를 오세훈 선수로 쓰고 있잖아요. 거기다 오세훈 선수 최전방 저기 헤딩 좋죠, 몸싸움 좋죠. 또 많이 뛰어주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좌우 측면에 강상우, 문선민 선수. 빠른 워낙 선수. 기동력 좋은 선수. 네. 거기다가 중앙 미드필더 울산의 박용우. 박영. 그다음에 수비에- 중앙 수비수 전북에 있던 권경원. 아, 지난 시즌 우승 멤버 저기 문선민 왼쪽에 아래 권경원 데려와서 챔피언 팀의 공수의 핵을 데려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울산 박용우 선수도 워낙 미드필더에서 활동량 많은 선수고. 전 그래서 이 선수들이 상주 상무의 올 시즌 특징이 정말 강한 압박, 전방 강한 압박, 많이 뛰는 축구. 그래서 김태환 감독, 상무의 김태환 감독이 민머리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팬들은 지금 상무로 축구를 맨시티에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태환이라고 부르죠. 아 네. 머리 스타일이. 머리 스타일도 패태환. 비슷하고 굳이 민머리는 축구 언급 안 스타일도 해주셔도 비슷하고.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상주가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내면 내년 시즌은 나가나요? 아니요. 나- 상주 상무 자체는 클럽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내도 따도 안 못 되는 갑니다. 거죠. 네. 차순위 차순위 팀이 가게 되고요. 뭐 내년 시즌은 다들 아시다시피 없어지는 팀이라.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불꽃을 그리고 이제 포항의 송민규 네. 선수가 정말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네.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 선수 잘 몰랐어요. 언제 음. 이 선수를 처음 기억에 딱 남았냐면은 예전 거 팔로세비치의 로빙 패스를 송민규 선수가 오른발 발리슛으로 넣었던 경기 기억하시죠? 네네네. 예술골. 네. 그 경기부터 이 선수 괜찮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요새 최근 뭐 3경기 4골인가요? 엄청 활약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나이도 어려요. 맞아요, 어려요. 99년생인가 99년생. 21살. 지금 제 생각에 김학봉 감독이 주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보는 이번 경기를 직접 보러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김한범 감독님은 저는 이제 포항의 팔로세비치 선수가 워낙 그 공격의 핵심이었잖아요. 이번에 부상을 다쳤죠. 당하면서 네. 약간 주춤하지 않을까 했는데 맞아요. 그 자리 물론 약간 뭐 왼쪽이냐 중앙이냐 네, 그건 좀 그렇죠. 다르긴 하지만 그 빈자리가 안 느껴질 정도로 송민규 선수가 진짜 워낙 좋은 움직임. 그리고 송민규 선수가 계속 플레이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나 봐요. 저 기사 읽어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다른 선수들도 송민규 선수 본인을 잘 모르니까 이제 수비가 함부로 막 달라붙어서 이제 탈압박을 하고 슈팅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송민규 선수가 이제 좀 하는 걸 아니까 선수들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수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송민규 선수는 거기서 이제 오히려 반박자 빠른 슈팅 빠르더라고요. 네. 어. 거기서 터득을 했다고 해서 이런 김기동 네. 감독이 그 원포인트를 했었는데 그걸 그대로 했다고 해요. 어. 그러니까 공을 잡으면 꺾어서 차라. 그래서 이번에도 골을 보면 잡고 망설임 없이 그냥 그렇죠. 바로, 네, 바로. 반대쪽 골문 딱 보고 때리는 모습이 빨라. 그렇죠. 굉장히 과감하고 그리고 어린 선수답지 않게 정말 노련한 부분도 좀 있고 아주 훌륭한 선수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아주 재원을 발견을 한 느낌. 아무튼 포항 상주 포항이 상위권에서 잘 달려가고 있고 대구도 역시 변함없이 네, 대구도 진짜. 대구 계속 골 폭발이에요. 또 대안이 2골을 네. 넣었어요. 참 클래스는 다르다. 골잡이란 이런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열심히 뛰어 이렇게 넣는 거야 골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음? 조금은 이런 표현 모르겠지만 설렁설렁 뛰다가 스피드 느려요. 대안. 느린데 그 뒷공간 순간적으로 파고들어서 골 넣는 그 거. 옵사이드 봐봐요. 트랩 그 깨는 그러니까요. 첫 번째 골 같은 거 보면은 스피드가 빨랐으면 옵사이드 걸렸어요. 그거. 네 맞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정확합니다. 발이 느려서 안 걸렸는데 수비수가 더 빨리 쫓아왔는데 거기서 여유 있게 그냥 차서 네. 넣더라고요. 그게 클래스인 당황하지 거죠. 않고 음. 당황하지 않고 참 이렇게 골문 그 반대편 쪽 딱 반대쪽 사이드가 있다가 쭉 넘어온 거 가볍게 헤딩골 넣고 참 이게 골잡이구나. 이병근 감독 대행이 대안이 수원 시절에 있을 때 수석 코치였고 감독 대행을 했었어요. 대안을 잘 알고 있는 감독이에요. 이병근 수석 지금 감독 대행이. 서로 편하겠구나. 그렇죠. 서로 편하고 지금 거기다가 이제 에드가라는 워낙 출중한 공격수가 있으니까 대안이 그동안 리그에서 계속 교체 출전하다가 에드가 부상당하면서 이번 경기에 처음으로 선발로 나오거든요. FA컵 말고 리그만요. 그 경기부터 확실하게 이제 믿음 보여주니까 둘은 더 끈끈해지겠죠. 저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거 저는 지난 시즌 수원에서 워낙 삐그덕거렸을 때 맞아요. 이제 끝났나? 결국 대안의 그거는 시대도 끝이다. 이인생 감독 감독과의 시절이었고. 불화. 네. 이번에 또 이제 대구 오니까 덜 푸른 음. 색깔 유니폼 입고 잘해주고 있어요. 벌써 4골 넣었으니까요. 뭐 올 시즌 목표가 2자릿수라고 했으니까 6골 남았네요, 이제. 참 쉽게 넣어요 골들. 네. 쫑쫑. 자 이렇게 지난 10라운드 봤고요. 이번 주말 경기 보니까 성남 또 안 좋네요. 전북을 만나는군요. 산 넘어 산입니다. 인천은 진짜. 상주예요. 김남일 인천은 감독이 상주네요. 김남일 감독이 경기 후 다음 경기 전북이라고 하니까 그냥 웃음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대구 울산 경기 아주 재밌을 것 재밌겠다. 같고. 지난 시즌도 재밌었는데. 그렇습니다. 저 상승세 부산과 또 서울. 서울. 아무튼 K리그는 뭐 계속해서 골도 많이 나고 네. 새로운 스타 플레이들도 나오고 점점 뭔가 좀 볼 게 많아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적 소리도 막 들리고 있으니까 좀 더 설레지는 것도 있고요. 이적 시장이 언제 끝나죠? 22일 날 7월 22일인가요? 그 정도에 얼마 안 끝날 남았네요. 겁니다. 7월 그때쯤 한번 이적은 정리를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손흥민 선수 골 골 소식 소식. 가지고 돌아오고 싶어요. 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